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를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책을 읽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 책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책을 읽을까요? 책을 읽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를 굳이 나누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재미를 위해서입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책을 읽는 이유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만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철학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틀을 만든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의 생각하는 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관이고 두 번째는 자아관입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을 말합니다. 세계관에 영향을 주는 분야를 좀 생각해 보면요. 거대 철학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 사상이라던가 경제 사상, 그리고 사회 철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막시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양 사상에서는 세계의 움직임을 순환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양 역사에서는요, 일직선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보 사상,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막시즘에서는 세계를 계급과 계급의 투쟁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과학 쪽이기도 하고요. 좀 더 생각이 역동적이었던 20대에는 이러한 거대 철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에 굉장히 깊이 몰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의 외부에 있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나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자아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세계관에 좀 더 집중했다면 나이가 들면서는 자아관에 좀 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책을 읽으면서 저의 자아관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생각나는 대로 쭉 써봤거든요. 스토아 학파, 쇼펜하우어, 카잔차키스, 밀란 쿤데라, 헤르만 헤세,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자아관과 세계관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 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던 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왜 소우주라는 말을 하잖아요. 한 사람의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결국은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저희 자아관과 세계관을 통합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을 쭉 적어봤는데요. 알베르 까미, 러셀, 도킨스, 톨스토이 등입니다. 제가 이번에 저에게 영향을 줬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러프하게 써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철학에 영향을 준 사람들의 지도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저의 내밀한 역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은 나의 세계관, 나의 자아관, 즉 나의 철학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결국 내가 읽어온 책이 나 자신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고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나의 세계관을 만드는데 하나의 생각만 영향을 미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돌아보면요.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제가 했던 생각을 이렇게 돌아보면 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쪽 편에 편향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가 않은데요.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나만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성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학 철학에서는 과학의 발전과 변화에 대해서 칼 포퍼의 반증주의와 토머스 쿤의 패러다임에 대한 생각이 대립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성장과 어떤 사람의 사상의 변화가 칼 포퍼와 토머스 쿤의 결합에 의해서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생각이 포퍼의 반증주의처럼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변화되고 수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하는 것처럼 토머스 쿤처럼요, 새로운 어떤 생각이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나만의 성장, 나만의 철학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옳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언제든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성장의 기반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엔트로피를 읽으면서 이렇게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했냐면요. 이 책 엔트로피는 그야말로 세계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직접적으로 너의 그 세계관을 바꿔라 라고 천명하는 책인데요. 아주 자신의 생각을 강렬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대한 믿음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제가 했던 생각들, 그리고 제가 만들었던 철학들과 상당 부분 일치해서 정말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공감하면서 읽었고요. 한편으로는 좀 놀라는 면이 있었어요.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과학의 개념입니다. 과학의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요. 엔트로피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저에게는 이 과학의 연력학 법칙이 제 생각을 만들어가는데 정말 커다란 영감이 되었거든요. 연력학 제1법칙은 닫힌 계에서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는 것이고요. 연력학 제2법칙은 닫힌 계에서 엔트로피의 양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엔트로피란 무엇일까요? 엔트로피란 우주 내 어떤 시스템에 존재하는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형태로 바뀌는 정도를 재는 척도이다.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지구상이건 우주건 어디서든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는 더 큰 무질서를 만들어내야만 한다. 엔트로피 법칙은 매우 직관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집안은 이상하게 어지러워지죠. 학생들의 책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끊임없이 책상이 지저분해집니다. 사실 가만히 두면 모든 게 지저분해지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깔끔하게 만들려면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질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질서에서 질서로 옮겨가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결국 무질서의 총량은 연력학적으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 법칙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격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저의 세계관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스토아파를 좋아하고 쇼펜하우어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알베르 까뮈의 시지프 신화를 읽으면서 너무너무 크게 공감을 했는데요. 저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행동에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이 책은 엔트로피 법칙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은 이 물리학의 연력학 제2법칙을 가지고 사람들의 세계관이 변화해야 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오게 된 것은 역사가 일직선상으로 진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뉴턴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뉴턴적 세계관에 영향을 준 수많은 사람들로는요, 로크나 제레미 벤담 그리고 아담 스미스 등을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현대는 그야말로 무한히 달리는 그런 달리기 경연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리프킨은 역사에서의 변화가 진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새로 생성된 환경이 앞선 세상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더 비효율적이고 더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우리가 지금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유발 하라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농경 사회 그리고 산업 사회로 변화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더 힘든 결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를 깜짝 놀라게 했었거든요. 수렵 채집 사회보다 농경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훨씬 더 고생을 해야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엔트로피가 점차 증가하기 위해서라고 제레미 리프킨은 설명합니다. 기상이변, 기후위기, 쓰레기 문제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지구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정도로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이러한 생각에 엔트로피 법칙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시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자 제레미 리프킨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사실상 엔트로피 법칙은 물리학적 법칙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단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속도는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문화는 고엔트로피 문화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건데요. 제레미 리프킨은 저엔트로피 세계관을 주장합니다. 저엔트로피 세계관은 에너지 흐름을 최소화하고 형이상학을 재건하는 겁니다. 물질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내적 성장을 좀 더 중시하는 거죠. 생태학적이고 환경론적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여러 가지 토론할 거리들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회의주의자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저엔트로피 문화로 변화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는 더 이상 우리가 버틸 수 없을 때 등 떠밀리듯이 저엔트로피 세계로 가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무서운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를 읽으면서 세계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제레미 리프킨의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환경 변화를 좀 생각하면서 약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찾아뵐게요.